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해결되는 그런 약세장을 구조적 약세장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인턴분들은 마켓에서도 이 세 가지 타입을 구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그 구조적 약세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익 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걸 갖다가 반대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그렇죠? 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반대로 그냥 내가 단기 고점에 물려도 막 저절로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채슬리 인턴 여러분. 글로벌 인사이트 21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승준 대표께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네, 저 페이지 제목에 골드만삭스의 약세장의 경로와 형태라고 제목을 달아드렸는데요. 사전 설명 오늘 조금만 길게 하고 그 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약세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약세장이 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도 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반등장도 나오고, 진짜 진 바닥은 또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해야 나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인데요. 네. 점님이 쓰셨던 뭐 책이라든지 또 여러 방송이나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들으시는 그 인턴 여러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내용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좀 요약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네.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베어마켓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시장이 빠질 때마다 보면 이 약세장의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네. 분석을 하는 리포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잘 못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 베어마켓 중에 이번 관세 이슈는 이벤트 드리븐 베어마켓이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2020년 3월 초에 이 골드만삭스에서 베어 이센셜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 리포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가 그러면 이번 약세장에 관해서 네. 이런 리포트를 낸 거예요. 맞습니다. 잘 됐네. 예. 어떤 내용이고, 이 골드만삭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리서치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 자료가 어떤 건지 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입니다. 골드만삭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굉장히 큰 전 세계 가장 큰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꼭지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글로벌 스트래티지 페이퍼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글로벌 전략 보고서 정도 될 텐데요. 저희가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해외 유수의 IB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리포트 같은 것들이 있고, 일간 시황, 주간 시황, 월간 전략 뭐 등등 이렇게 어떤 시간을 두고 이맘때쯤이면 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스트래티지 페이퍼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꼭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발표한 이 보고서는 71번째 글로벌 스트래티지 페이퍼고요. 네. 이게 4월 8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인, 그러니까 70번째는 작년 9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6달, 7달 텀도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내는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굵은 그런 주제를 정하면 그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에 보고서의 일정 부분들을 다 담당하셔서 취합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꼭지에 있는데요.
당장 내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이것을 숙독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투자 여정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학습한다. 꼭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보셨으면 하는 자료입니다. 참고로 밑에 이렇게 첫 페이지 제가 한 페이지씩만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왼쪽에 보시면 좀 전 말씀드린 이번 달 8일에 나온 그 글로벌 스트래티지 페이퍼는 71번째고 제목이 베어 마켓 어너토미 The Path and Shape of the Bear Market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번 21회 글로벌 인사이트의 제목으로 제가 약세장 해부, 약세장의 경로와 형태 이렇게 적어봤고요. 참고삼아 작년 9월에 발표됐던 70번째 보고서 제목은 AI To be or not to be. 죄송합니다. To buy or not to buy. That is the question. 그래서 이 AI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맞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네. 똑같은 말이네. To be or not to be. 아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는 buy인데. 예. 사느냐 안 사느냐.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 3페이지에 그 간단히 요약을 먼저 드리고 4페이지부터 주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점님께서는 아마 미국 시장의 근대사를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니까 첨언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4페이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약세장 해부, 약세장의 경로와 형태인데요. 이 내용의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요, 이미 약세장에 진입을 했거나 바로 그 직전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 모든 약세장에서 동일한 건 아니지만 약세장이 시작되는 촉발 요인, 그리고 약세장의 지속 기간, 그리고 그 약세장의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꼭지 보시면, 그래서 이 약세장을 골드만삭스는 이제 구조적 약세장, 스트럭처럴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순환적 약세장, 시클리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드리븐, 영어와 동일합니다. 약세장으로 구분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에서 순환적 약세장이 가장 흔한데 평균적으로 30% 정도 조정을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각종 등락은 S&P 500 기준입니다. 네. 약세장에서 랠리가 분명히 있다. 저희가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성이 높은 저점은 이 랠리가 있지만 저희가 보통 진바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신뢰성이 높은 저점은 우리가 네 가지를 체크하면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가. 두 번째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이나 심리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악화의 둔화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미분값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계속 나빠지더라도 나빠지는 폭이 줄어들고 있으면 괜찮다. 이제 그런 시그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 우리가 베어마켓이 이게 지금 최바닥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약세장,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 진행 중인데, 골드만삭스는 그럼 이 네 가지 기준점에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리포트 말미에 나옵니다. 이번 약세장을 밑에서 두 번째 꼭지 보시면 이제 관세로 인해 촉발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라고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첨언을 했냐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순환적 약세장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쭉 긴 리포트를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당연히 이벤트 드리븐이고 이게 해소되면은 그냥 잠깐 조정을 보였다가 회복을 할 건데, 이게 정말로 고착화되면 이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이벤트 드리븐이 아닌 시클리컬 약세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이벤트 드리븐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순환적 약세장까지 들어갈 거냐. 양 시장 전부 다 30% 내외 하락하면 바닥을 보통 보였지만,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은 그 약세장의 지속 기간도 짧고 또 반등도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이렇게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게 이 전체적인 리포트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
조정장을 네.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네. 다행이네요.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똑같이 네. 이벤트 드리븐 맞다고 합니다. 네. 이 약세장을 세 개로 구분했던 거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이제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왔습니다. 예. 4페이지 그럼 차트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네. 밑에 표 쭉 보시면요. 왼쪽에서 세 번째 칼럼 보시면 이 SPX라는 게 이제 S&P 500인데요. S&P 500이 특정 구간에 10% 이상 빠졌던 그 과거의 사례들을 쭉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90년 1월 2일부터 90년 1월 30일까지 10% 빠졌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보시면 90년 7월 16일부터 90년 10월 11일까지 20% 빠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쭉 그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2025년 2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17%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P 500이 10% 이상 하락했던 구간을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구간 동안 그럼 다른 지수들은 어땠느냐를 오른쪽에 네 번째 컬럼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그 엑스제펜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항생이고 네 번째가 스톡스라고 이제 유럽 지수고요. 마지막이 푸찌 100인데요. 대부분 다 당연히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조정을 보이면 전 세계 주요 지수가 다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회색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미국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했던 지수는 이렇게 쉐이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미국이 10% 이상 하락하면 웬만하면 다른 주식시장도 다 빠진다. 그래서 예, 미국이 좀 중요하다. 이런데 리버레이션 데이 맞죠? 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명명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그 전후에 발맞추어서 미국 시장이 이번에 17% 리포트 그 발간일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빠졌네. 예. 맨 밑에 쭉 보시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예에서 S&P 500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네. 하락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4월 4일까지라서 그렇지 네. 4월 9일 날 더 빠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는 20% 빠졌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평균 수준으로 네. 이번에 빠졌었고 네. 다른 나라들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 비슷하게 빠졌으니까. 예. 일본 뭐 43,000 하던 게 33,000이 깨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그 제가 요약했던 것을 약간 더 이게 상술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직면할 문제는 약세장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약세장이 동일하지 않지만 이제 세 번째 꼭지처럼 세 가지 그 약세장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괄호 1, 2, 3번 그 구조적, 순환적,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세장의 프레임은 2002년, 2004년도에 쉐어 디스페어, 베어 리페어라는 그 리포트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25년 됐네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저희 구조적 약세장 하면 제 머릿속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먼저 네. 딱 떠오르는데요. 구조적 불균형과 금융 버블에 의해서 촉발된다. 이렇게 촉발 요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과 같은 가격 쇼크와 그에 따른 은행 위기 등에 의해 촉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적 약세장은 편안하게 머릿속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상승하다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수준과 성장률과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나면서 우하향하게 되고 또 그 반대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인데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 임박한 경기 침체 및 수익 감소에 의해서 촉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입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지만 일시적인 경기 순환을 방해하는 일회성 충격에 의해 촉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유가 쇼크, 신흥시장 위기, 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왜곡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파생 상품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의 주요 원인은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순환을 방해하는 일회성 충격에 관세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6페이지입니다. 1800년대부터 이제 거의 100년, 150년 정도 되는 역사 동안 미국 시장의 그 베어 마켓을 타입으로 쭉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보시면 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SCE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S는 이제 스트럭처럴, 그래서 구조적, C는 시클리컬, 그리고 E는 이벤트 드리븐인데요. 쭉 보시면 맨 밑에 줄에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를 이제 이렇게 좀 쉐이드 해놨는데 이걸 이제 이벤트 드리븐으로 정의를 했고요.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것도 이벤트 드리븐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 구간을 굳이 그 저희가 왜 약세를 보였는지를 얘기하자면 22년 네. 페드의 금리 인상에 의해서 발생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고 22년은 또 3월 달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됐기 전쟁.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전쟁과 그 전에 금리. 돈 풀어난 것 때문에 네. 물가 상승 그걸 잡겠다고 금리를 네. 아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인상. 그 이벤트로 시장이 빠졌던 아.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바로 전 2020년 이제 코로나였을 코로나 거고요. 이벤트고, 예, 그죠? 이벤트고 그 전 2007년부터 2009년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금융위기. 네. 이거는 이제 스트럭처럴로 이제 보고 있고 그 전에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있었던 닷컴 버블. 이것도 이제 스트럭처럴로 보고 있고 그 앞에 1990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또 시클리컬로. 그렇죠. 여기부터 이제 제가 기억이 희미합니다, 전문님. 예. 그다음에 87년 요게 블랙 만데이 있었던 네. 것도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으로 네. 보고 있고 그다음에 1980년에서 82년 네. 이것도 사실 고물가 상황에서 네. 폴 볼커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인데 네. 여기서는 시클리컬 약세장이라고 네. 네,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예. 73년에서 74년대는 1차 오일 쇼크 발생하면서 엄청난 유가 상승이 했는데 그 유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 경기나 주가 주식 시장이 회복될 수 없다 보니까 네. 그때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여기 디클라인 48%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리세션도 강하게 좀 왔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쭉 돼 있는데 제가 요 코로나 때 이 베어 이센셜이라고 골드만삭스 네. 자료 나왔을 때 요 표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 보면서 우리가 언제 끝까지 볼 거냐. 80년대 이거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위에 보면 1835년 네. 뭐 해가지고 네. 1842년까지 82개월 걸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다 보면 88년, 네. 1887년이죠. 네. 75개월. 네. 이런 거 왜 볼 필요가 없냐면 그 제가 중요한 그 분기점이 1937년 요때 대공황이 있고 나서 네. 바로 위에가 이것도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이잖아요. 그렇죠. 예. 1929년부터 대공황 상황이었는데 자, 요 이후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고용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나온 게 37년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냐 안 하냐 그 이후로 저는 이 경제학 역사에 큰 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보면 1950년 이후부터 많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40년 여기는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956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이후로 이래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조정이 가장 길었던 게 2000년에서 2002년 닷컴 버블 때 30개월. 30개월. 네. 예, 요게 30개월이고 그 다음이 1968년에서 1970년. 네. 요 68년에서 1970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 정제, 네. 통킹만 사건이 1966년인가 언저리 있었고요. 65년 해가지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게 66년. 그러면서 돈을 엄청 풀게 되고, 그러면서 시클리커 베어 마켓 오고, 뭐 그전에는 이 케네디 슬라이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61년 이런 때인데, 그래서 최근 케이스를 보면 네. 길어봐야 20에서 21개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21개월이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이에요. 그렇죠. 예, 그 2000년 닷컴 버블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면 실제로 조정 기간이 길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맞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개월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23년 상반기까지 시장 한 번 더 크게 빠진다. 그 논리가 2000년 닷컴 때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그때는 구조적 약세장이고 이번에는 페드가 만든 이벤트들이에요. 근데 페드가 만들었다는 거랑 이번에 미국 정부가 만들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미국 정부나 페드나 고용을 망가뜨리는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 리는 만들진 없잖아요. 않겠죠. 네, 그냥 그 물가 잡기 위해서 아니면 이번에 불공정한 뭐 미국과의 거래를 fix it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구조적 약세장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는 아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이 약세장이 2월 달부터 4월 해서 지금 랭스가 네. 2, 3, 4 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3개월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1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아마 뭐 2월 말부터 4월 초기 때문에 만 2달이 채 안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만 2달이 안 됐네요. 네. 그리고 디클라인으로 보면 지금 17로 나오는데 요 4월 9일로 따져보면 일단 20%는 이상, 이제는 빠진 네. 거예요. 그죠? 지금 2달 됐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새록새록 역사책에서 봤던 이벤트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텍스트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순환적 약세장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의 경우는 보통 30% 정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 기간은 두 개의 약세장이 다르다 얘기하시고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순환적 약세장의 경우는 평균 약 2년, 시작점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5년 정도 걸리는 반면 이벤트 드리븐은 약 8개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1년 안에 회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 페이지 아마 전부를 다 그렇죠. 통계 처리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짧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약세장인데요. 당연히 이제 이게 진짜 구조적이라는 말 자체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평균 하락률은 60%고 3년 이상 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회복하는데도 10년 이상 걸리고요.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950년 이후로 보면은 이거보단 좀 짧고 폭도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약세장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락하는지가 맨 왼쪽 표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약세장의 지속 기간이 얼마인지가 가운데 표이고, 또 리커버, 그러니까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맨 오른쪽 표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검정색 바 차트를 보시면 한 35에서 40% 정도 이제 하락하는데, 구조적 약세장이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하게 바 차트가 밑으로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은 그 방법으로 보신다면 이벤트 드리븐하고 시클리컬은 뭐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보면 시클리컬하고 이벤트 드리븐만 가운데 표에서 보시면 지속되는 기간 보면 시클리컬은 약 한 25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벤트 드리븐은 한 7개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폭은 비슷한데 굉장히 짧고 강하게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또 회복하는 기간도 보면 시클리컬은 한 50개월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은 9개월, 10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은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하락하고 또 빠르게 올라온다. 말 그대로 이게 경기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만 해결되면 이제 급격히 올라온다. 그렇게 이 통계표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이 통계를 제가 바탕으로 연합인포 가서 9일 전에 했던 얘기가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은 네. 짧고 굵게 확 빠지고 빠르게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그때 4월 9일이었으니까 네. 10% 지금 빠졌으니까 20% 빠졌으니까 여기서 뭐 더 빠지는 거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뭐가 더 빠르게 회복할지 그렇죠. 네, 그런 거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제가 이 골드만삭스의 과거 자료를 보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신스 1800년대라고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케인즈 학파라고 하잖아요. 케인즈 학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본주의는 그냥 두는 국부로, 거죠. 예, 국부론에서 나오는 거기서도 보이지 않는 손 나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가만히 시장의 작동이 되도록 가만히 냅두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케인즈가 그걸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죠. 아, 그게 아니다. 소위 말해서 이 시클리컬에서 다운턴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경기 그 침체로 갈 때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클리컬 베어 마켓이 이 30%까지 안 빠져요. 그래서 시클리컬 베어 마켓이나 이벤트는 이벤트가 코로나나 뭐 관세냐에 따라서 뭐 20-30% 빠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 시클리컬 베어 마켓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베어 마켓은 아니다는 그러네요. 거죠. 얼마든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망가지도록 가만히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 지금 에버리지 랭스나 이것보다는 좀 적게 보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8페이지입니다. 구조적 약세장의 좋은 예로는 1929년, 자꾸 이제 50년 전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주식시장 폭락으로 촉발된 붕괴, 1989년, 90년 일본 경기 침체, 그리고 가장 최근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있다. 이렇게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각 위기는 광범위한 자산 버블, 과열된 시장 분위기, 민간 부분 레버리지, 그리고 결국 은행 위기라는 유사한 상황을 보였다. 이게 이제 구조적 약세장의 어떤 특징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묘사해 주셨습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꼭지 보시면 팬데믹 기간 같은 약세장은 이벤트 드리븐의 전형적인 약세장 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경제는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었고 저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초기 성장률 하락이 이제 극심했지만 정책 지원의 규모와 폭 워낙 커서 시장 충격은 단기간에 그쳤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진바닥을 측정하는 이제 4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가 정책 지원인데 요게 이제 그 폴리시 서포트라고 원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데믹 때는 이제 정책 지원이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그 관세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이벤트의 그 폴리시 서포트는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스케줄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벤트 드리븐이 이벤트 드리븐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고착화되면 시클리컬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나고 나서는 과거의 약세장이 어떤 유형이고 이 3가지 종류 중에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만 어떤 약세장을 지나고 있을 때는 이게 이 셋 중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 그게 왜냐하면 이벤트인데 시클리컬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의를 내려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관세는 이벤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이걸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분기별로 내야 하는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바닥을 어떤 것으로 좀 판단해 볼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다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내용이 뭐냐면 베어마켓에도 랠리는 온다. 예. 랠리 때 우리가 뭐 사야 되냐, 과거의 사례는 어땠냐, 그런 것들이 이제 9페이지인데요. 요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혹시 가능하시면 9페이지 텍스트를 보시면서 10페이지 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하고 텍스트를 한 장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제가 편의상 좀 나눴는데요. 그렇게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이제 1980년 이후를 보면 2000년에서 2002년 기술주 버블 붕괴랑 2008년 금융 위기 때 살펴보면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기 전에 이제 반등하는 그 패턴들이 있는데 이 베어마켓 랠리를 보면 1980년 이후에 총 19차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통계를 한번 보니까 평균적으로 44일 동안 지속이 되더라.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 평균 한 44일 동안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각 시장마다 어떤 업종 또는 어떤 스타일들이 아웃퍼폼하고 언더퍼폼하는지가 있었을 텐데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가 83% 확률로 아웃퍼폼하더라.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평균 4%의 수익을 냈다고 하고요. 지역별로도 이제 유사한데 신흥시장이 선진국보다 67%의 확률로 더 아웃퍼폼했다고 하고, 그렇지만 가치주냐 성장주냐 소형주냐 대형주냐는 어떤 성과에 있어서 어떤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텍스트를 나타낸 게 10페이지 표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총 19차례의 예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맨 위에부터 보시면 이게 81년 10월 26일부터 81년 12월 4일까지 이제 39일 동안 올 컨트리 인덱스는 10.3% 올랐으면 이렇게 표를 보시는 방법이겠습니다. 요게 이제 총 19개 아마 줄일 거고요. 맨 밑에 그 파란색 띠를 보시면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제 44일 정도 이제 상승했다. 그리고 전 세계 지수 기준으로 14.1% 상승했다. 시클리컬이 디펜스보다 4.1 정도 더 아웃퍼폼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다음 줄 밸류 또는 그로스, 그 다음에 EM, DM, 그 다음에 스몰 라지인데요. 이게 이제 올랐냐 내렸냐의 어떤 그 홀짝 개념으로 나누어 보면 밸류 그로스랑 스몰 라지는 특별히 이걸 승률로 확률로 나타내기는 좀 모호하고 대신에 시클리컬이 디펜시브보다 잘하고 성과가 좋고 EM이 DM보다 성과가 좋고 이거는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네,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베어마켓이 이제 랠리도 있지만 진짜로 바닥을 보이고 상승 국면으로 리커버가 시작되는 그 단초를 4개로 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괄호 1, 2, 3, 4번입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극단적인 포지셔닝, 정책 지원, 성장 또는 하락에 대한 미분값이 좋아지느냐 4가지인데 여기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개는 완성이 됐고 2개는 아직 세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냐 밑에 왼쪽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오렌지색 다이아몬드가 현재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게 과거의 움직임의 그 폭을 봤을 때 2003년부터니까 약 22년간 미국의 주식시장이 움직였다는 밸류에이션의 어떤 범위를 봤을 때 19.4배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 위쪽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싸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S&P 500이 2019년에는 14배, 2020년에는 12배, 2022년에는 15배까지 하락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19배는 이때랑 비교하면 아직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극단적인 포지셔닝인데요. 어떤 지표들을 조합해서 골드만삭스가 위험 선호 지수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리스크 애퍼타이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애퍼타이트라는 게 이게 위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좀 수용하면서까지 주식 투자도 늘리고 레버리지도 늘리냐 이런 것들이라고 볼 때 맨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값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값이 마이너스 한 1.5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한 30년 정도의 이 밴드를 봤을 때 꽤 많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엄청 쫄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세 번째 정책 지원. 이번 조정장에서의 이 정책 지원 부분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속도와 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 성장의 미분값인데요. 성장률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또는 하락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필요하다인데, 실적의 저점이 되는 분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1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3개 중에 1개는 완성이 됐는데 3개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번에 극단적인 포지셔닝에 대해서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다른 자료들을 설명드리느라고 이번 그 4월 달에 제가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말씀드리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4월 달 자료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전에 4월 달 펀드 매니저 서베이 자료가 나왔거든요. 예. 4월 달 제목이 베어 마켓 네세서티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약세장 필수품 정도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현금 비중, 미국 시장이 하드랜딩할 것 같으냐, 미국 시장의 선호도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디펜시브와 그 디펜시브 이외의 종목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이 주식 투자 참여자들이 좀 공격성을 갖느냐, 의욕이 있느냐 이런 것들 각종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한 달 만에 다 최바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쫄아 있다. 그렇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4월 달에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번 2번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되게 중요한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하락장,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장, 특히나 이제 하락장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다 대응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바닥에서 계속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하락장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다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리커버리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벌기가 되게 좋은 그런 이벤트가 그러네요. 되는 건데. 그러네요. 올라올 때. 네. 근데 그 하락장에 대응을 다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요 4가지는 저번 리포트에서 제가 못 봤던 내용이에요. 네. 자, 1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요게 좀 안 맞아요. 22년도에 15배까지 떨어져서 그때 엔비디아 350불에서 140불. 그리고 테슬라도 거의 100불. 메타 70% 마이너스. 네. 넷플릭스 78%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이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좋았어요. 팡 기업들 다 애플 빼고 다 박살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눈 감고 정말 사도 되는데 지금은 저번에 21년 말에도 23배까지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22년이 보세요. 이게 그 전에 20년이네. 20년 12배에서 23배까지 갔으니까 21년도에. 밸류에이션으로만도 2배. 그러니까요. 멀티플로만 2배 먹은 거예요. 멀티플로만도 2배 먹었는데 거기서 EPS 증가도 있었고 그렇죠. 예, 이것저것 따져보면
굉장히 우리가 돈 벌기 좋은 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아쉬운 게 19배 이번에 18배 찍고 돌아서는데 네. 그게 어정쩡해요. 그러면 금리라도 낮아야 되는데 금리가 아직 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미국 시장이 저도 요 두 번째로 보면 극단적인 포지션 이해서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세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 네. 네, 그거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벤트가 정책 리스크였거든요. 음. 관세 정책에 의한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요 정책 리스크가 여기 보면 이번 조정장에서는 뭐 금리나 사이클, 속도와 강도라고 돼 있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이 45%뭐 이런 상호 관세를 때려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전 세계가 대공황이 올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4월 9일 날 바닥 쳤다라고 생각했던 게 극단적인 정책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뻥카였잖아요. 네. 그 뻥카 보고 우리가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시장을 망가뜨린 이 네거티브한 정책이 이제 일본, 한국, 이 동맹국들하고 관세 협정을 하면서 정책이 저렇게 되게 심한 정책은 아니구나.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책의 이 지원 효과가 나온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2번, 2번, 3번이 지금 해당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성장의 미분값이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인데 실적의 저점이 되는 분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적 저점보다는 주가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코로나 때 EQ가 네.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2%인가 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4, 5, 6월 달 주가가 폭등했으니까. 네, 아까 보니까 한 달이죠. 그러니까요. 인지했죠. 그래서 이 실적이 확실하게 바닥 쳤다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좀 느낌 늦어요. 그래서 꼭 실적이 바닥을 쳐야 되는 건 아닌데 실적에 대한 지금 추정치가 많이 꺾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컨센 대비 실적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컨센보다는 괜찮네가 나오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뭐 애플 아이폰도 재고 동났잖아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월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월마트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관세 145% 물게 되면 월마트 제품이 전부 다 가격 급등하게 되니까 월마트 사용자들도 저는 웬만한 거 생필품은 다 땡겼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실적이 되게 잘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4월, 5월에 약간 실적 괜찮네. 요 4번도 단기적으로는. 근데 2분기를 모르겠어요. 미리 사놨기 때문에 2분기가 오히려 실적이 망가질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면서 괜찮네 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번에 4, 5, 6이면 7월에서 8월 요 실적 시즌에는 오히려 5, 6월 랠리가 있고 7월 달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좀 빠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이게 조금 좀 아쉽다.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좀 후달리죠, 사실. 네. 진짜 실제로 저도 기억하는데 저희 2022년 회사에서 뭐 MP 운용하고 고객자산 운용하고 그러면서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커버를 하지 않았지만 네. 우리 인턴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체 스탁 마켓에 대한 베어 마켓에 대한 세 가지 타입이에요. 그런데 인더스트리 우리가 인더스트리도 베어 마켓의 어떤 조정인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차 전지. 2차 전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벤트예요? 뭐예요? 시클리클이에요? 이벤트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네. 이벤트 아니에요. 네. 구조적 약세장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스탁 마켓은 뭐 작년 시장 좋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 많이 빠졌잖아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저는 구조적 약세장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2007년, 8년, 9년, 10년에 조선 불을 뿜었고 그 다음부터 거의 10년 조정이 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구조적 약세장이에요. 요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캐파 증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야만 이 하락이 끝나는 장이 구조적 약세장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동안의 조선, 최근 2년 동안의 2차 전지 또 있어요. 또 잘 생각해 보면 최근에 화학, 철강, 네, 답 없습니다. 그렇죠? 철강, 화학 이거 다 구조적 약세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포스코가 많이 빠지고 롯데케미칼이 많이 빠졌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구조적 약세장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 네. 예, 건설 이런 것도 약간 시클리컬 플러스 구조적 약세장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 지방에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해결되는 그런 약세장을 구조적 약세장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인턴분들은 마켓에서도 이 세 가지 타입을 구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그 구조적 약세장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수익 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걸 갖다가 반대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그렇죠? 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반대로 그냥 내가 단기 고점에 물려도 막 저절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구조적 성장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변화,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이 해상권, 네, 공군 뭐 저기 공군 저기 뭐라고 그래 그걸 방위산업에서 공군 쪽은 다 자강하고 있는데 아이씨 해상이 중국한테 완전히 딸리네. 네, 그러면 엄청난 이 해상 장악권을 만들려고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트럭처링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회사들 리포트들 보면 인더스트리 리포트 보면 스트럭처럴 그로스랑 시클리컬 그로스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실제로. 스트럭처럴 그로스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군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럴 그로스를 찾는 게 우리가 주식기에서는 편하죠. 네, 편한 거예요. 시클리컬 그로스에서 들어가서 먹고 시클리컬 다운턴 도망 나오고 이 반도체만 하더라도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반도체가 2011년도 하이닉스가 SK 넘어가기 전까지는 스트럭처럴 약세장이었어요. 맨날 뭐 치킨 게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돈 벌만하면 또 잃고. 벌만하면 삼성전자가 단거 후려치면서 또 네, 치킨 게임 들어가고 막 플레이어가 많으니까 그게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구조적 약세장이 안 오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리고 반도체가 구조적 약세장이 올라오면 이제 중국이 엄청난 오버캐파가 돼가지고 항상 공급이 넘쳐나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주식을 보는 관점과 이 주식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응용이 더 인사이트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이 글로벌 인사이트 골드만삭스의 약세장의 경로와 형태 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때까지 다 내용이 좋았는데 이 자료는 정말 달달 외우셔야 돼요. 네. 참고로 이게 골드만삭스의 고객이 아니면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자료 원문을. 네. 근데 팁을 드리면 요 글로벌 스트래티지 페이퍼가 아마 곧 언젠가 몇 달 후면은 72번째 자료가 나올 겁니다. 72번째 자료가 나오면 한시적으로 71번째 자료를 무료로 풀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실 수 없지만 곧 원문을 원하시면 또 보실 수가 있고 같은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투바이와 나투바이 그거는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바로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 아닙니다. 증권. 골드만삭스 증권에 들어가셔서 요 글로벌 스트래티지 페이퍼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그냥 전무님이나 이 대표님이 그거 찾아서 요약해 주세요. 네. 열심히 퍼나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20일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